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부터는 호르몬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신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요즘에 교과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뀐 이후에 평가원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전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월에 한 번 나오면 9월에 안 나오고, 뭐 9월에 나오면 6월에 안 나오고, 호르몬의 그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요즘에는 호르몬에서 3문제씩 나옵니다. 20문제 중에서 3문제가 나오는 단원이니까 얘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거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호르몬의 특성입니다. 호르몬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얘가 내분비라는 겁니다. 내분비. 그럼 이제 학생들이 내분비라는 말이 뭐냐? 그럼 외분비라는 말이 있냐? 그렇죠. 외분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분비라는 말은 원래 뭐를 밑에 깔고 있는 말이냐면, 전제하고 있는 말이냐면 밖으로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으로 분비하는 거지. 내분비, 내 안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체내로 분비하느냐, 체외로 분비하느냐가 내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분비라는 건 뭐냐? 분비라는 것은 세포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 만약에 이 세포가 이렇게 분비한다. 이렇게 분비하면 내분비입니다. 이렇게 분비한 내분비고, 이러면 피를 타고 혈액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혈액으로 이동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럼 외분비는 뭐냐? 바깥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독특한 분비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독특한 분비관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요게 외분비입니다.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침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침샘. 얘가 저번에 소화 때 얘기 드렸던 겁니다. 겉. 얘가 어디라고 그랬어? 겉이라고 그랬죠? 이거랑 이거 사이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침은 외분비입니까? 내분비입니까? 그렇죠. 외분비입니다. 위액 외분비, 이자액 외분비, 장액 외분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분비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소화액입니다. 소화액은 다 외분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눈물, 뭐 이런 땀 이런 것도 외분비가 되겠습니다만, 소화액이다, 외분비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내분비가 뭐냐? 호르몬이 바로 내분비다.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내분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내분비는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분비가 돼서 특별한 분비관이 없죠. 특별한 분비관이 없이 한번 적어 드릴게요. 분비관이 없습니다. 분비관이 없이 피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는 반면에, 외분비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특별한 분비관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겠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타고 혈액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 번째, 피를 타고 온몸을 다 가지만 온몸에서 다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의 그 정소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여기 나와서 뭐 만들어야 돼요? 여기 나와서. 그치? 수염 만들어야지. 근데 수염이 요런 데 만들어야지. 요런 데서 막 수염 나오고 막 이런 데서 수염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기서 수염 나와서 막 치카치카하고 상상하지 말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피를 타고 온몸을 돌지만 작용하는 곳에서만 작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타겟으로 삼는 곳에서만 작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타겟 organ, 표적으로 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가서 작용하는 곳, 거기를 표적기관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크게 왜 표적기관이 되느냐? 그 안에 표적세포가 있어요. 타겟 셀이 있습니다. 그 타겟 셀, 왜 그 세포에만 작용하느냐? 그 세포에만 그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이다. 그럼 인슐린을 딱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딱 맞아 있는 수용체에서만 작용을 하지, 그 수용체가 없는 데선 뭐 인슐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호르몬에 대한 구조가 딱 맞는
수용체를 갖고 있는 세포를 우리는 표적세포라고 하고, 그 표적세포가 있는 기관을 표적기관이라고 해서 피를 타고 온몸을 돌지만 호르몬은 바로 딱 거기에 가서만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아니라 이렇게 분비돼서 가서 그 표적세포, 바로 거기에서만, 요게 수용체야. 수용체에 가서만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야. 아주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사 때 봤던 거니까 한 17년 됐나? 예전에 봤던 책이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자 몸의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200m 트랙 운동장에 깊이 2m 호수를 파고 커피 2스푼 집어넣으면 커피 맛이 나냐,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 농도가 그 정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호르몬의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서 웬만한 호르몬들은 이렇게 수용체에 닿으면 세포 안에서 워낙 이게 양이 작기 때문에 신호가 적어요. 신호가 적어서 수용체에 닿으면 세포 안에서 증폭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호를 증폭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면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매우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우리 몸이 잘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이치를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매우 적은 양이지만 요게 조금 더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나고요. 조금 더 적으면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요거 잠깐만 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장 호르몬 얘기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우리 성장 호르몬을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GH라고도 합니다. 요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간뇌가 있어요. 그 간뇌가 있는데 시상이라는 부분과 시상하부가 있죠. 간뇌. 이 시상하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 뇌하수체 여기 앞부분을, 여기 눈이 있는 데고 여기가 뒤에가 뒤통수가 되겠는데, 여기를 전엽이라고 그래요. 뒷부분을 후엽이라고 합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요게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요 사이에 좀 많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판이 닫혀 있지 않을 때 열심히 놀고 열심히 물질 대사를 하고 9시 10시에는 자줘야, 그 다음에 11시부터 1시까지의 이제 성장 호르몬이 움푹움푹 나와서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가 쭉쭉쭉 클 수 있게 한다, 그러는 건데, 요즘 아시겠습니다만 그 핸드폰 사용이 이제 어릴 때일수록 너무 이제 많아지면서 밤에 잠을 잘 안 자죠. 밤에 잠을 잘 안 자니까 키 성장이 갑자기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어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데,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거인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탈리아의 어느 모델 분이 있었어요. 있죠. 지금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비정상 회담에서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가끔 한번 찾아봤는데, 이탈리아의 한 모델이신데 2m 34인가? 뭐 그래갖고 이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셨어요. 2013년인가에 뭐 기네스북에 올라갔는데, 2018년인가? 예, 자기가 자기 기록을 더 갱신하면서 2m 42인가 43으로 해서 더 이제 또 더 커지셨어요. 예.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계속 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키가 큰 게 굉장히 부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어떤 규격을 벗어나면 살기가 어려워요. 저도 중3 때 183이었거든요. 근데 저 때는 지금은 버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높이가 높은데, 예전에는 가면 갈수록 뒤가 좀 좁아서 뒤로 가면 이게 막 머리가 닿아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저도 나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누가 잡고 갈 때 딱 놓으면 이렇게 빵 맞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 키 큰 게 뭐 보기에 괜찮을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크게 뭐 하여튼 거인증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핍증은요 소인증이라고 그래요. 소인증. 근데 키가 안 크게 되는 원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면 소인증이 되겠는데, 키가 한 120
정도 좀 될래나? 130까지도 안 될걸요? 예, 키가 좀 굉장히 작으신데, 이제 팔다리가 굉장히 그 두껍고요. 예, 목도 좀 짧고 이렇게, 다니시게 되는데, 혹시 주변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어린이가 아닌데 키가 굉장히 작은, 그런 정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만, 그 굉장히 적은 양이 조금 더 많냐 적냐에 따라서 거인증과 소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참, 이 거인증은 성장 호르몬이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단 비대증이라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에서 말단은 여기 턱이거든요. 그래서 턱이 좀 이렇게 하관이 발달하게 되고 그 손가락 끝이 개구리처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두꺼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최홍만 씨가 그 호르몬 치료를 성장 호르몬 이상이 있었었는데 좀 늦게 받아서 이제 말단 비대증까지 조금 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다섯 번째인데 척추동물에서는 종특이성이 없습니다. 종특이성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돼지의 인슐린을 뽑아다가,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입니다. 돼지의 인슐린을 뽑아다가 사람한테 넣으면 와우, 그게 사람에서 작용할까요? 아니면 사람의 면역 체계가 돼지 거를 잡아버릴까요? 돼지 거를 잡아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돼지의 인슐린을 사람한테 넣으면 사람의 혈당이 떨어집니다. 초창기에 처음에 1960년대쯤에 개의 이자에서 인슐린을 뽑아내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면서 개의 인슐린은 사람에게 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인슐린을 쓴 적도 있고, 지금은 사람의 유전자를 잘라다가, 그러니까 7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이 분자 유전학이 발달되면서 사람의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를 잘라갖고 대장균 안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살면서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인 줄 알고 사람의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균에게서 우리가 그거를 추출해서 호르몬 주사를 쓰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슐린 주사의 그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그 쾌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1960년 전에는 당뇨병은요, 여러분 대부분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소아당뇨 같은 경우에는 12세인가 만 12세를 못 넘고 대부분 죽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다 살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호르몬하고 신경을 비교하는데 왜 이걸 비교하냐면요, 뇌하고 척수, 우리 몸의 중추가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다 조절하는 방법이 호르몬과 신경,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호르몬과 신경을 좀 보면요, 호르몬은 신경은 거기까지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호르몬은 굉장히 느립니다. 피를 타고 가야 되니까 좀 느릴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신경은 굉장히 빠르죠. 근데 굉장히 빠르게 간 면에 비해서 지속 시간이 신경은 굉장히 지속 시간이 짧죠. 반면에 호르몬은 지속 시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신경은 굉장히 빠르게 간 반면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가죠. NAK 펌프가 항상 돌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호르몬은 거기까지 가는데 느리지만 피를 타고 가죠. 어차피 피 영양분하고 산소 갖다 주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무임승차해서 가는 거니까 표적기관까지 가는데 커다란 에너지 소모는 거의 없겠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리고 지속시간이 그렇게 에너지 쓰면서 갔는데 지속시간이 짧은 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욕했던 손가락을 잽싸게 이렇게 하거나 말을 하품을 하다가 선생님이 보고서는 딱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그런 순발력에 도움이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 범위가 신경은 굉장히 좁습니다. 손가락 들어. 그럼 새끼손가락 들어. 그럼 새끼손가락만 들어야지. 새끼손가락이 안 들리고 전체적으로 손가락이 다 들리면 이것도 큰 문제죠. 하지만 호르몬의 작용 범위가 넓죠. 수용체가 있는 모든 그 세포에 가서, 모든 표적세포, 표적기관에 가서는 다 작용을 하니까 작용 범위가 상당히 넓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장점, 단점이 아니라 각각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로
우리 뇌하고 척수, 그러니까 뇌가 우리 몸 전체를, 중추가 우리 몸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중앙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사람의 내분비샘과 주요 호르몬인데요. 간뇌에 붙어 있는 뇌하수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뭐 부신이라는 게 있어요. 콩팥 위에 부록으로 부착되어 있는 부신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자 뭐 이런 게 있고, 갑상샘, 부갑상샘이라는 게 있고, 난소, 정소가 있다. 요 정도만 알면 되시지. 예? 이거를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거 하나를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험에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단순 암기는 많이 지향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내신이라고 그래도 여기서 뭐뭐뭐뭐뭐 나오냐 이렇게는 사실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두 번 그냥 이렇게 몇 번만 읽어보십시오. 너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뇌하수체가 이런 데 있고 갑상샘이 한 이쯤에 있고 뭐 얘가 이런 데 있다는 정도 아시고 대충 이거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호르몬이 작용하는 방법입니다. 호르몬이 작용하는 방법은요, feedback입니다. feed는 먹인다는 얘기고, back은 다시 먹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되먹임 효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잘 안 써요. 예, 되먹임 효과. 또는 한문으로는 나한테 흘러간 흐름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흐를류, 돌아올 환류작용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말 잘 안 쓰고 다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은 내가 한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결과가 전교 1등이라는 걸로 들어와서 엄마가 그 성적표를 보고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막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내가 한 결과가 나한테 그렇게 칭찬으로 돌아온 거죠. 이런 것들이 피드백입니다. 내가 어떤 한 것을 한 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 내가 부메랑을 던졌어요. 부메랑이 돌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딱 돌아오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던진 부메랑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 거니까 내가 한 어떤 일의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 다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크게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성 피드백이 있고 음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양성 피드백 보고 그 다음에 음성 피드백 한번 보겠습니다. 양성 피드백의 목적은요. 양성 피드백의 목적은 끝장을 보자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끝나야 돼요. 끝장을 보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막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뭐 이렇게 조용조용히 노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말 달리자 막 그러고 막 뛰어다니고 있으면 자기 그 마이크가 스피커랑 일직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잉 하고 하울링이 나죠. 경험해 보셨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들어간 게 노래방에서 그 스피커로 증폭돼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증폭돼서 나온 소리가 다시 일로 들어가서 피드백이죠.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온 소리가 다시 들어가서 피드백. 또 들어가서 쫙 그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하울링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갖고서는 스피커를 터뜨리든가 아니면 마이크를 치우든가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끝나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양성 피드백의 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얘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얘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뇌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럼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사실 옥시토신이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양성 피드백에 대한 예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자궁을 수축시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궁이 이렇게 눌려지니까 아이가 나올 수 있게 되는 분만 유도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궁을 수축시키면 얘가 더 진통이 가면서 이게 음성 피드백이 다시 간뇌 시상하부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뇌 시상하부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머리부터 나오죠. 머리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자궁벽을 누르게 되면 그 진통이 시작되면서 여기 이제 간뇌 시상하부로 이제 연락이 가는 거죠.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을 통해서 옥시토신이 피를 타고 와서 자궁을 더 수축시킵니다. 자궁을 더 수축시키면 아이가 더 밀리겠죠. 더 밀리면 이제 진통이 더 돼서 더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더 나오게 되고 더 나오면 더 누르고 더 누르면 더 나오고 더 나오면 더 누르고 언제까지? 둘 중에 하나가 끝나야 됩니다. 예, 아이가 나오든가 엄마가 죽든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엄마들은 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낳게 되는 게 이제 양성 피드백에 대한 예다라고 그거 하나 나와 있으니까 하나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음성 피드백인데요. 음성 피드백은 아까 우리 생원 교육 과정에서는 옥시토신 빼고 자궁수축 호르몬 옥시토신 빼고 나머지는 다 음성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피드백의 목적은요, 항상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표적으로 이제 온도 조절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온도 조절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춥다고 쳐. 아니, 덥다고 칠까? 이거 볼 때쯤에 여러분 좀 더우실 테니까 덥다고 치죠. 여러분 더워요. 더우면 에어컨을 조절을 만약에 24도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더워서 30도가 넘는데 24도로 해오니까 냉방이 막 나오겠죠? 냉방이 막 나온 결과 24도, 23도가 되면 에어컨이 냉방이 꺼지겠죠. 냉방이 꺼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25도가 되면 냉방이 다시 켜지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양성 피드백은 내가 뭘 했는데 뭘 한 결과가 와서 더하래. 그래서 뭐 했더니 뭐 한 결과 더하래. 그래서 끝장을 볼 때까지 하는 게 양성 피드백이라면 음성 피드백은 내가 뭘 했는데 한 결과가 돌아와서 하지 말래. 그래서 안 했어. 안 했더니 안 한 결과가 돌아와서 하래네. 그래서 했어. 했더니 하지 말래. 안 했어. 안 했더니 하래. 그러면 그대로 있게 되는 거. 항상성 조절에 음성 피드백을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아니야. 뭐 요 정도 예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다 음성 피드백에 대한 예입니다. 티록신 조절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는 혈당량 조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체온 조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삼투압 조절에 의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호르몬 단원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생명이 항상성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체온, 삼투압, 혈당량 요 세 가지는 항상성이니까 좀 외워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서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티록신부터 배우도록 하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음성 피드백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호르몬의 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차정원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